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정범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이었다. 라고 어제 출근길에서 작심한 듯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난 항소하라고 한 적 없다. 신중히 하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라는 말도 같이 덧붙였는데 관련해서 여기 좀 볼까요? 노만석 총장 대행은 좀 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난 법무부에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체 그럼 누구 말이 맞는다는 거냐?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검찰 집단 반발, 노만석 퇴진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찰은 일선 평검사에서부터 지검장들까지 일제히 좀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노만석 대행이 퇴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 노대행 오늘 하루 연차를 썼다고 하죠. 오늘 하루 연차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중국 하나오션 제재 1년 유예. 네, 저희가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미중 갈등의 선상에서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 보시는 것처럼 1년 유예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왜? 미중 이 부산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1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 미중 관계는 뭐 임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정화돼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관계냐? 중일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다카이치 목 베겠다. 중국 총영사 발언이 지금 파문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 이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 오사카 이 중국 총영사가 그러면 내가 목을 베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네. 상당히 외교 언어는 통상 굉장히 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향후 추이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에 코리아 전담반이 생길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전담반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코리안 데스크보다 더 상위의 단계가 코리아 전담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뭐가 다른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볼까요? 한국 경찰이 직접 파견이 돼서 현장을 함께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코리아 데스크는 현장을 같이 출동하는 건 아니고요. 수사를 하는 건 맞긴 한데 현장은 같이 가지 않는데 이번 이 생기는 코리아 전담반 현장도 아예 같이 출동을 해서 수사까지 쭉 이어서 한다라는 거죠. 다만 관건은 뭘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인해서 잡혀간 한국인을 혹은 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을 한국으로 얼마나 송환할 수 있을 것이냐,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과학 탐구 영역 문제지다라고 잘 적혀 있죠. 4교시다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모레 이제 수능이 정말 이틀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레 있을 수능 준비차 별도로 인쇄된 이 수능 문제지 답안지 이걸 지금 옮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 한파는 또 없다고 하니까요. 이 수험생들 얇은 옷 여러 개 입고 알아서 좀 체온을 잘 조절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이거죠. 어제 아마 다들 이렇대 나는 괜찮나라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상 파고든 북한 해킹 조직 스마트폰 초기화 카톡으로 원격 조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데 여기 볼까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이메일을 발송을 시켜서 안드로이드를 침투해서 데이터를 아예 삭제를 하고요. 카톡 계정을 탈취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파일을 전송하고
웹캠을 통해서 피해자 일상까지 그래서 감시한다. 아예 그냥 초기화해서 자기 맘대로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먼저 보신 바로 요 문자입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으신 분 있으면 지금 바로 휴대전화 다시 한번 이 점검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요거 다운받으세요라고 돼 있죠. 스트레스 클리어 집입니다. 근데 이걸 다운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저희 준비된 그래픽 있죠? 그래픽 같이 보시죠. 네. 보면 일단 여기에서 깔죠. 그럼 이 얘기인즉슨 깜과 동시에 악성 요 파일이 지금 이쭉 침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그리고 연동된 PC로 다 들어가서 여기서 잠깐 잠복을 하다가 여기서 안드로이드는 보통 구글을 기반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구글 계정으로 가서 정보를 탈취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이 구글의 기능이 내 기기 허브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와서 이 스마트폰 PC로 가면서 이 데이터를 아예 완전히 파괴한다. 저장된 개인 데이터 전면 삭제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내 데이터만 삭제되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좀 더 놀라운 거죠. 일로 가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으로 내 카카오톡에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보내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다운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성 파일을 대량 유포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 라는 걸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대응 방안입니다. 일단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실시간 탐지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계정을 로그인을 할 때 2단계 인증으로 로그인하기 어렵게끔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휴대전화에서 자동 로그인으로 앱 그냥 바로 로그인 되게끔 해놓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휴대전화가 털리면 관련된 게 다 털리는 거죠. 자동 로그인이 아니라 좀 귀찮더라도 내가 직접 로그인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피해를 혹여 앱이 깔리더라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중요한 사안이에요. 개인정보가 이렇게나 원격으로 털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신중희입니다. 신중희. 신중한 건 좋은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정성호 항소 신중 의견 전했다. 노만석 법무부 항소 안 된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다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받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뭐 3, 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까지 저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지 항소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좀 밑줄 친 데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노 대행은 법무부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었다. 법무부에 연락을 했더니 정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들어갔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어 8시쯤에 오후 8시쯤에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라고 대검 연구관들한테 비공개 차담회에서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용산하고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라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일에서 그래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죠. 근데 얘기가 좀 달라요. 김우영 의원님. 노만석 대행이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 장관 모르게 법무부가 항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연락을 한 겁니까?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중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라. 개별 사건에 대한 그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노만석 대행도 자기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법무부나 용산의 뜻, 그 그간의 검찰은 네. 항상 그 용산, 한동훈, 윤석열 라인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소중한 권한을 권력적으로 악용해왔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네. 또 저런 습관병이 또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과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이번 1심 재판 결과를 봤을 때 네. 뭐 형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솔직히 이제 항소의 어떤 명분이 상당 부분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대식 의원님, 풀이 알아서 누운 거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은 두 차례 신중히 판단해라.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만석 대검 이제 권한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의 말이 달라요. 네. 자, 그러면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어떤 지시를 내릴 때 반드시 행정 절차를 문서로 남기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구두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만약에 좀 어긋난다고 하면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윗선,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이라든지 어떤 눈치를 본다고 하면은 국민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의견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사이에 뭔가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 같이 보자. 그렇죠. 이거 뭐 진실 공방으로 갈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우영 의원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신중히 하라고 했지 구체적 지시 안 한 거 확실하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신중히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느냐. 이 동아일보 그래픽 같이 볼까요? 3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10월 30일, 10월 31일 일단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소하겠다라는 항소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한이었던 7일 이 당일에도 저희 신중하게 판단했는데 항소할게요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김우영 의원님 신중히 생각해서 항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중히 생각해봐 했는데 할게요 신중히 또 생각해봐 종합적으로 고려해봐 라고 하면 이건 항소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네. 오선의 아주 노련한 수장이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검찰이 수사권 폐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법무부나 현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안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정성호 장관은 스스로가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돼요. 하이에나 그 속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선을 잘 지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는 잘 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뭐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오선의 노련함을 잘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 말씀이거든요. 김 그러니까 노련한 이제 정성호 장관이 오선의 노련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청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중하게 검토해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이 자체도 하나의 지시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검사들이 미리서 바람도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누운 겁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여기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노련함으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냐. 그러니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겠다. 결국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항소 포기까지 이렇게 이어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일단 이건 국민의힘의 지금 시각인 거죠. 근데 문제는 검사들도 현재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정법무 이 무관 선긋기에도 검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 검란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현재 이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일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에요. 검사장급이 이 이프로스, 그러니까 검찰 이 내부망이죠. 이 검찰의 내부망에 망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항의성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검사장급만 그러냐? 그 밑에 차장검사급이 있죠. 8개 지청장입니다. 항소 포기 지시,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겁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요 밑에 이제 평검사들이에요. 지금 검사장, 차장검사, 평검사 내려오고 있죠. 아래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아래로 내려오면 올수록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이죠. 검찰 역사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사퇴하라.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 가졌는데 관철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공판 담당 부장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의 부역, 검찰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등등등. 이런 지금 보면 평검사에서부터 검사장까지 일괄해서 다 약간 검란에 준하는 정도로 지금 들고 일어섰다라는 거죠. 보통 검란이 발생을 하면 둘 중 하나죠. 한 3개가 되죠. 이 검찰이 물갈이가 되든지 수뇌부가 바뀌든지 양쪽이 다 일어나든지의 문제인 건데 역대 검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검란 같이 볼까요? 2003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식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이 임명에 검사들이 사표를 낸 적이 있었고요. 일괄.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검찰개혁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상대 총장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해서 이 징계 처분 관련해서 또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관련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일괄 다 같이 집단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우영 의원님. 네. 지금 검란이라는 얘기가 단어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번 집단 반발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부끄러운 윤석열, 김건희의 사육당한 그 도구. 뭐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은 그 개소리다 이겁니다. 그 김건희가 작년 10월에 주가 조작 불기소됐을 때 아무런 항의 못했고 윤석열 그 석방됐을 때 즉시 양보 안 했을 때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지금 저렇게 뭐 무슨 이프로스인가에 글 올리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사육당한 그 겁먹은 집단의 자기 항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재판부의 재판 결과를 보면 자기들이 부실 수사를 한 거거든요. 잘못된 조작 기소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저렇게 짓는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걸 좀 격하게 요거 좀 지칭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걸 무슨 검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김대식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 자성자박도 없진 않아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이번에 사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게 검사들이 충분하게 지금 하고 여기에서 지금 7 지금 저 내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일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25명 중에서 15명의 검사장급이 지금 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앞뒤가 좀 맞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검사들을 또 그러면은 차라리
중앙지검장도 사퇴하기 전에 항소해놓고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와가지고 뒷북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을 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검사들은 자기의 직분, 공무에 충실히 하는데 일부 검사들의 이탈이 이렇게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가 네. 이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여야가 합심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국정조사는 진짜 여의도에서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 검란이 일어난 이런 조짐에 이 검란이란 말도 좀 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검란 이 집단 반발이 일어난 이런 조짐에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연차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희 같이 볼까요?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하루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홀가분한 심정입니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게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 얘기인 즉슨 김대식 의원님. 이건 오늘 중에 혹은 늦어도 내일은 뭔가 그만두겠다는 사의 표명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건데 노만석 대행이 사표를 내면 일단락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이미 검찰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쉬면서 자기의 그 거치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그런 워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 노만석 직무대행의 좀 그 직무유기다. 그리고 무책임한 하나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는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고 네.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미리서 지금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네. 중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중대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영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김대식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그 집단 항명한 공무원인 네. 검사들, 그들은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같이 옷 벗어야 됩니다. 네, 짧고 굵게 지금 노만석 대행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 싹 다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냐. 강하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검찰의 반발이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검찰의 반발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은 여기에 더 이런 부분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김만배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SNS에 이번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6천억에서 7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거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실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김대식 의원님 네. 부러우십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 이야기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 7,384억이나 된 돈을 지금 이제 환수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8년 이제 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8년 동안에 나누게 되면은 하루에 황제 노역이 되는 거예요. 2억이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가만히 있다가 좀 몇 년 살고 나오면은 네. 정말 이 김만배는 평생 호화호식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그 관계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불법 자금은 국가가 회수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도표에서 나오지만은 하루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그런 황금 노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다시 재검토해서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살짝 좀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추정인 거죠. 그리고 현재 구형은 6,112억인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던 그 부분을 살짝 좀 제가 정정을 좀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 봤을 때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그렇게 따지면 김만배의 하루 일당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우영 의원님. 저 검찰의 그 기소 내용 자체가 자본주의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기업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뇌물을 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 뇌물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추징하고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은 거예요. 네. 그 이익에 대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부당이익이라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주택개발 사업, 또 인허가 사업 이런 것들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검찰이 아주 무리한 기소를 아주 포괄적으로 했고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그 허실이 드러난 것이고 지금 추징금은 뇌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한 거고요. 또 그 2천억에 가까운 걸 또 몰수 추징을 걸어놨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만배가 이 항소를 안 했다 해서 무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 말은 아주 과도한 비약에 가까운 주장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이 2천억 추징 보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김만배가 막 뭐 하루에 막 2억 꼴로 다 이게 자기 돈이 된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수와 실제 1심 선고에서 나온 추징액수 같이 좀 볼까요? 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입니다. 일단 뭐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5명에 대해서 지금 쫙 표로 지금 정리가 돼 있죠. 보면 김만배는 6,112억을 구형을 했어요. 그럼 여기 중에서 인정된 게 428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액이 5,684억이 되는 거죠. 유동규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차익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남욱은 이게 지금 처음에 1,011억을 얘기했는데 전혀 인정이 안 돼서 1,011억을 다 그대로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정민용 등등해서 보면 지금 처음에 7,815억 7,400만 원이 사실상 이 검찰은 이만큼 이득을 범죄 수익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1심 선고에서 인정된 게 473억 3,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7,342억 4,200만 원이다. 근데 물론 이건 추정이죠. 아까 말씀하신 건 2천억을 이거 보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천억 보전은 했는데 1심에서 인정된 건 다 합쳐봐야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여기 비춰주세요. 네. 473억 3,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심에서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김우영 의원님, 그러면 나머지 2천억에서 요거 뺀 1,500억 넘는 돈은 다시 돌려주는 거냐라는 거죠. 그 부당한 개발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피해를 본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봤거든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본 피해액을 소를 제기를 해서 환수할 또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그 김만배나 기타 그 피의자들의 그 추징 액수가 저렇게 적게 나온 이유는 뭔가? 검찰이 부실하게 기소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의 책임입니다, 저건. 알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거다라는 건데 김대식 의원님. 지금 검찰이 잘못했던 잘했던 이런 차원이 드나서 지금 2천억을 지금 보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473억을 빼고 나면 한 1,600억 정도가 지금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민사로서 해결한다 이러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쪽에다가 민사소송한 거는 고작 5억 1천만 원입니다. 5억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나머지는 이 양반들이 다 살고 나오게 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민사로 지금 언제 그거 되겠어요? 그거는 이런 다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한번 다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검찰이
뭐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지 무리하게 판단을 했는지 2심에서 다퉈보는데 항소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백지화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김우영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민사 걸었다고 하지만 5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민사 형사가 보통 같이 진행이 되는데 민사는 형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반영을 보통 하는데 민사는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형사가 일단 무죄로 나왔는데 이게 반영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대부분의 그 뇌물죄라든가 네. 저런 개발 이익 그 추구 과정에서 나온 불법 사례는 형사적으로 뇌물죄나 이런 거는 그 뇌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해서 환수 추징하는 것이고 네. 또 포괄적으로 이제 그 손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민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금액 하나하나를 정말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번 검찰은 정치 기소를 했고 이재명 잡기 위해서 사실 부풀려진 자본주의의 이익에다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초한 거죠. 검찰이 자초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저희 화면에 뭐가 잡혔느냐. 지금 이 시각 대검 앞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 대검 앞으로 가서 규탄 대회를 지금 열고 있다라는 거죠. 플래카드 보니까 검찰 항소를 멈추게 한 거대 악은 누구냐라는 이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건데 김대식 의원님 일단 오늘 항의 방문을 지금 국민의힘 간 것 같아요. 근데 항의 방문 말고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2시에 법무부 앞에 가서 또 네. 다시 지금 항의 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방송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대 야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대검 앞에 가서 네. 항의 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 가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항의 방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항의하는 이런 이 행사들을 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지금 말씀드린 여의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송미령 장관이죠. 송미령 장관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송미령 장관 계엄 직후에 막상 해보면 별것 아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라고 어제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걸 누가 비상계엄을 동의하겠냐, 다들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냥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무위원들 잠시 모여 있다가 그냥 해산한 게 끝 아닙니까? 실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니까 해제가 됐던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서로 설사 속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도 겉으로 말은 하였습니다. 네. 지금 송미령 장관이 울먹울먹하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증인으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동원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라고 하면서 울먹울먹 하는 모습을 지금 봤는데 일단 이 발언부터 좀 짚어볼게요. 송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다시 와서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배포가 큰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용감한 사람들은 무식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망상에 빠져서 저는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다고들 다들 얘기할 정도로 그날은 비상계엄을 할 만한 요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와서 걱정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별거 아니야. 막상 해보면 커피 한 잔 타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끔찍한 장면이죠. 물론 국무위원들이 그날 정말 바짓가랑이도 잡고 막았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송미련 장관이 울먹이면서 했던 말들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했다는 이 말도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얘기에 이제 증인으로 나온 송 장관의 얘기를 듣는 재판부의 얘기가 또 귀에 쏙 들어오죠. 이창근 위원님. 지금 보면 재판부는 이런 거예요. 뭐 송미령 장관도 그렇고 앞서 나왔던 조태열 장관도 그렇고 전 장관도 그렇고 다들 나와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우린 반대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생각한 거 아니십니까? 우린 와닿지가 않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정인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실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장에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었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렇게 할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그간에 전 장관들은 다 침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이 뒷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장조차도 당시에 그러면 그때 속으로 그랬지 실제적으로 얘기 왜 못했느냐 이런 질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이제 와서 재판장에서 정을 하느냐 이런 질타일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도 동일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의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진실을 더 말할 게 있다면 모든 것을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빨리 종식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증인으로 나온 송 장관을 질타하는 재판장의 얘기 현실과 너무 다른데요. 마음속으로만 반대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얘기. 지금 이창근 의원님 말씀은 이거죠. 아마 재판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계엄 뭐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잠시 뒤 오전 10시에 최혜병 특검 이 최혜병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지금 출석을 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내란 특검에서 부른 게 아닌 만큼 최혜병 특검에서 부른 것인 만큼 뭐 지금 이 말한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아닌데라고 부인을 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군복을 입은 이 사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영 메모 속 평양 핵시설 타깃 윤 외환죄 처음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 메모가 있죠. 이 메모가 뭐가 있나 포렌식으로 쫙 해서 봤더니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박지영 특검보가 뭐 이렇게 지휘본까지 들고서 열심히 짚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후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네, 지금 특검보의 설명 좀 쭉 들어보셨는데 이 메모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보실까요? 아까 앞부분에 이 박경 특검보가 직접 하나하나 읽었죠. 이 부분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오후 2시 6분에 작성한 메모예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호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예를 들어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관광단지, 김정은의 휴양소 이런 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면 2023년 10월 23일 오전 9시 24분에도 있고요. 23일에는 굉장히 많은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이때도 하고요. 여기 볼까요? 오후 2시 21분에도 또 남기고요. 뭐 풍선, 드론 이런 것도 있고 ICBM 무력 시위 이런 부분이 막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날 21분에 하고 26분에 5분 뒤에 또 적고요. 그리고 33분에 또 적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적의 전략적 무력 시위 시 이걸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서영주 의원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북한을 도발을 해서 이 한반도의 전시 상태에 준하는 상황까지 가겠다. 헌법의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입니다. 전시사변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의 장성으로서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로 돌아서면 모든 정부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사람이 불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애써 노력했다는 게 나오는 것이고 이게 육하원칙에 다 부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까지 나왔습니다. 했잖아요. 드론도 이 북한의 존엄이라는 그 김정은의 휴양소 그 평양 상공까지 보냈고 행위도 있었고 동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이런 행위들은 외환죄에 아주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특정이 된 거 같고요. 그러면 이분이 왜 혼자 했겠느냐? 아니죠. 11월 15일 군사적 태세라는 메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뒤로 20일 지나서 비상계엄이 그 평온한 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을 보탤 부분이 없다. 참 끔찍한 지난 정부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계엄의 명분을 열심히 찾고 심지어 만들려고까지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호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창근 위원님, 천재일호의 기회가 왔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정말 참담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도발을 다시 강행했다면은 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연평해전의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판문점에서의 그 북한과의 충돌도 있었고 많은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실제 드론을 보냈고 네. 그게 대응해서 정말 여인영 전 사령관의 수첩대로 북한에서 충돌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군사적 태세가 정말 어떻게 됐을까 참 암울하죠. 그래서 참 끔찍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됐기에 천만 다행이지만 네. 다시는 저러한 시도를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지금 이 박정 특검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걸 근거로 우리가 일반 이적죄로 해서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기소를 했습니다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군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처음 아닙니까? 일반 이적죄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그 내란죄를 범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그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고 최소한 독재를 하려고 했던 그 군부 독재 시절에도요.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본인들의 정권의 이득을 보려고 했던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사실상 여인영 혼자 했을까요? 여인영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이거는 노상원과 그다음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그게 누가 했겠습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분의 머릿속에서 다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상 지금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를 보십시오. 꺼리게 먹고 아무 죄책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너무나 태연자각하게 내가 언제 시킨 적 있냐? 당신들이 알아서 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분이 내려져야만 국민들이 이제 이런 정말 끔찍한 사안들을 재확인하고 고통 속에서 있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일반 이적죄가 징역 3년에서 무기까지도 관련 상당히 좀 중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일단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지금 이 관련해서 일반 이적죄로 간 건데 여인영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다른 뭐 곽종근이나 다른 이 사람 이 공범이라고 얘기가 된 사람들에 비해서 이창근 위원님 사실상 이번 내란 사태에서 관련해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이랬고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라고 입을 많이 열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까지 이 중형으로 좀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입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기소를 할 때 네. 여인영 전 사령관 포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환죄 중에서는 외환 유치가 있고 일반 이적죄가 있는데 일반 이적죄 이제 기소를 하는 건데 네. 결국은 그 연결고리가 본인이 스스로 했느냐 아니면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게 쟁점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는 입을 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이냐 3년 이상이냐 3년이냐 무기징역이냐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사실 과거 판례를 봤을 때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군사 기밀과 비교했을 때는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 부분에서 본인의 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이제는 본인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실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는 재판이겠죠.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새로운 또 다른 놀랄 만한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세 번째 인물 다카이치 총리죠.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새 총리입니다. 요즘 종종 저희 피플에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왜 나왔느냐 같이 보실까요? 대만 전쟁 개입 시사한 다카이치 견양 중국 총영사 목을 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다카이치 총리 얘기를 할 때는 대만 관련해서 무슨 일 있으면 이거 우리 자위대 투입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 같이 좀 볼까요? 대만 유사시에 이 중국이 만약에 전함을 사용해서 대만의 무력 행사를 수반을 하면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존립 위기 사태가 자위대를 출동을 시키는 사실 그 이 요소가 조건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여서 자위대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야, 발동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 얘기에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더러운 목을 베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자신의 SNS에 직접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SNS에 글을 올렸다라는 얘기, 동네방네 나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글을 올리고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면은 외교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창근 위원님, 외교 언어는 우리가 보통 유감, 사과, 사죄 이것도 굉장히 좀 결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런 판에 그 더러운 목을 베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네. 계획된 의도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쉐젠 총영사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랑 외교라 그래가지고 무력을 과시하는 외교의 그러한
어떤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은 중국 내부에서 하나의 중국을 천명하면서 대만형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인데 지도 체제는 다르게 해서 통치는 다르게 간다. 이런 것을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이 지금 총리가 미국과 중국의 가까워진 틈을 타서 대만을 이용해서 본인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네. 그러한 시도를 보이면서 하나의 중국에 전면적인 반대하는 그러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것은 총영상 혼자만의 표현이 아니라 아마 본국과 계산된 전략하에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계산하에 전략적으로 올린 글일 거다라는 건데 일단 이 글 올리긴 올렸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삭제한 다음에 다시 올린 글이 있어요. 그 글은 뭐냐? 이거죠.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란 이런 인식,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다.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해서 패전과 같은 민족적 괴멸을 다시 당하지 않기를. 2차 대전 때의 패전까지 지금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서영주 대변인님. 아까 글은 삭제했거든요. 삭제했으면 이제 이 정도 선하고 물러날 거야 인 줄 알았는데 또 올렸어요. 상당히 뭐 패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머리 나쁜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저는 목을 겁니까? 베겠다라는 말보다 이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 일본의 가장 뼈아픈 2차 대전의 패전 그리고 이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이 인식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대한민국과의 일본과의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네. 풀지 못한 그 구혼 숙제가 더 많은 곳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일본을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어떤 과거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천명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을 네. 저해하는 듯한 발언을 신임 총리가 일본 총리가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격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최재현 그 총영사의 어떤 기질 자체가 호전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이 단어 선택이 과하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대놓고도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내 그 발언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뭔가 자꾸 맞대응으로 가다가 꽝 하고 터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사이에 낀 지정학적으로 사이에 낀 우리 입장에선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번째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쯤 되면 단골 손님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나왔느냐? 같이 보실까요? 여론전 나선 트럼프 관세 배당금 1인당 2,000달러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현재 이 관세 관련해서 이 대법 심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대법관들도 관세는 이거는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여론전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관세 관련해서 전 국민 배당금을 인당 2,000달러씩 주겠습니다라는 건데 이 관세 어디서 갖고 왔냐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South Korea, $350 billion. Without this, we're not talking about that kind of money. And 네, 물론 우리나라한테서만 갖고 가는 건 아니겠죠. 뭐 전 세계 모두 뭐 십시일반으로 다 이렇게 긁어 모아왔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창근 위원님,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돈 걷어가서 자국민 2,000달러씩 준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만약에 최종 기각이 되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였던 관세 협상, 관세 전쟁이 무의미해지고 다시 자유무역 체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약속했던 부분이 사실은 의회의 비준을 받지도 않고 미국도 행정명령의 미명하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 백지화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었던 그러한 치적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실패한 그러한 우스개 그러한 소리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사실 가히 좋은 건 아니죠. 뭐냐면은 아직까지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한 그냥 명확한 MOU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는 5대5 배분을 받고 또 원금도 우리는 찾는다는 그러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다 전 국민들한테 약 3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뿌려버리면은 네. 우리 원금 어떡하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황이 번질 수도 있어요. 왜냐, MOU라는 거는 우리 정부가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회 비준이 없이 간다면 미국에서 나중에 협상을 다시 해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돌려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떼라 하면 된다. 하면 미국 입맛대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국회 비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선 자칫 우리가 투자한 돈 원금도 못 찾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원달러 환율 올라서 2,000달러면 300만 원 돈인데 네. 원금은 좀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묘대전입니다. 종묘대전이 무슨 말이야?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출마 선긋던 김 총리 지선 레이스 시동 종묘 찾아 오 시장을 직격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김민수 총리 직접 종묘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아요. 종로 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직접 와서 보니까 종묘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힘의 우위를 활용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도 좋고 공개 토론을 해도 좋다. 네, 지금 김민석 총리는 턱 막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은 뻥 뚫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쪽에서 보면 막히고 저쪽에서 보면 뚫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막히는 겁니까? 뚫리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은 그 종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뻥 뚫리죠. 그 초고층 아파트에 부자들이 비싼 돈 내고 종묘, 국가문화유산을 아래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뻥 뚫리겠어요. 저는 그 시각인 것 같고요. 뭐 김민석 총리 말을 저는 좀 100번 이해하는 것들은 저도 종묘를 자주 가고요. 네. 종묘라는 곳이 세계의 많은 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건물들과 이렇게 배치도를 보면 그 근처가 사실상 보면은 군데군데 좀 건물들이 높은 데가 있지만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어요. 근데 높은 건물이 있다고 그냥 눈을 감고 생각만 해도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종로의 종묘가 어떤 개인의 어떤 욕심과 허영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문화유산이고 대한민국 모두의 자산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 마음대로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문화유산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다 고층 건물을 세웁니다. 한 16층 더 올리는 거겠죠.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올리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종묘에 김건희가 가니까 종묘에 오세훈이 왔어요. 왜 종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자나 돈 있는 사람 배불리려고 종묘에 대해서 훼손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라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층에서 보면은 뻥 뚫리겠지. 하지만 그건 고층에 살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 아니냐. 종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창근 의원님.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는데요. 종묘 앞에 세운 상가, 사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 미명하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가 종묘만 찾지 말고 그 앞에 상가들을 들여다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21년간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게 종묘 앞에 13,000회배 약
4,000평의 도시 녹지 공간이 생깁니다. 그게 종묘 앞에 뚫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녹지 공간은 쭉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남산까지 연결되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양축에 도시 재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탈바꿈으로 도시 재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지금 세운 4구역 거기에서만 160호라고 하는 공공상가가 서울시에 기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어요.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이 도시 재계획에 대한 조례가 잘못됐다고 제소를 했지만 패소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물론 종묘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봐야지 보존만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만 한다고 해서 지금 21년간 묵혔던 것을 다시 묶어 놓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갑니까? 네. 지금 두 분이 하신 요 얘기를 아마도 공개 토론하자라고 해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토론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거겠죠. 그런데 일단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냐 마냐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더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그렇죠. 출마에 선긋던 김 총리 지선 레이스 그 지방선거 참전하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정치인 출신의 총리 지명자라면 이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측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총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생각 없습니다. 예?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생각 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차출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상황은 저는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의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자의로 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쨌든 일을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이 되려도 한참 남았고요. 예. 살짝 좀 여운이 있긴 합니다.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소영주 대변인님. 네.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나오는 쪽으로 방향 정한 겁니까? 근데 정치는 생물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가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나와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정치 여건이 지냐 이기냐를 떠나서 진다면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지역구도 내려놔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클 거예요. 네. 근데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돌아가서 당대표를 나가면 당대표에서 승표와 상관없이 그래도 본인 지역구는 지키면서 의정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이게 계산이 확실한 거라서 서울시장은 나간다는 부분들은 정치적 손해가 크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 박주민 의원 등 이게 상승세가 꽤 높아지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쌓여져 가고 있고 거기에 종묘 문제로 인해서 하는데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토론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김민석 총리가 되면 안 돼요. 그 지역구인 곽상원 의원하고 토론을 해야죠. 종로, 종묘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구원하고 해야지 본인도 정치적으로 지금 던지는 건데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세무상과 개발 부분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건 맞지만 고층을 세우는 게 문제라니까요. 30층에 35층 세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도시화 조화가 되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일단은 높이, 넓게, 많이 이런 개발 중독이 좀 걸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곽상원 의원과 토론하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인 곽상원 의원과 토론하셔라 라고 했는데 일단 곽상원 의원보다 김민석 총리가 직접 또 현장에 와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최근에 서울에 이제 전역에 그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자치구 통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이고 참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 네, 새벽 인력시장에서 이 관련해서 이 지원이 중단됐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 어리석게 그렇게 하느냐라면서 약간 시정을 비판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저런 거나 요번에 직접 종묘 가서 얘기를 한 거나 이채근 의원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지금 이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김나땡입니까? 아닙니까? 뭐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저희는 뭐 누가 나오더라도 네. 뭐 환영하고 자신 있습니다. 누구든.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합리적인 비판으로 서울시정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종묘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10년간 멈춰 있었던 도심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저희한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서울시정 실패 태스크포스를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치적인 공세로 갈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비판에 의해서 서울시정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면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누가 나오더라도 뭐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네. 뭐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누가 나와도 다 오세요. 약간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사실 서울시장 말고 나왔던 얘기가 저희 그래프 같이 볼까요? 말씀 중에 나왔죠. 당대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당대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사실 상당하게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결국 정청래 대표와 붙어야 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취임 100일 회견도 취소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당정 간에 뭔가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또 흘러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그래서 일로 갈래다가 아닌가 일로 방향을 튼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지금 당정 간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지금은 좋아져서 다행인데 그 1년이죠, 1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연임의 네. 문제죠.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항마가 필요한 게 당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사유와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총리가 둘 다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네. 정치적 계산법에서는 당대표 출마가 훨씬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혼자 나갈 거냐, 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 서 대변인님, 정청래 대표 혼자 나가서 단독 찬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 질서하고는 좀 먼 얘기죠. 어떻게 혼자 나가서 합니까? 그건 아니고 네. 사실상 연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동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온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정청래 대표랑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나올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든 아니면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냥 원오브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든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